겨울의 마지막 날씨답게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코끝이 시려오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퇴근 시간, 강남 KL그룹 본사 빌딩을 나서는 순간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은 더 매섭게 느껴졌고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워 마치 제 마음처럼 침울해 보였습니다. 회색 빌딩 숲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약직 CS팀 직원이라는 명함 속 이름 서윤하는 그저 글자에 불과했고 오늘도 무수한 민원 전화에 시달린 귓가는 여전히 울려댔습니다. 돌아가면 텅 빈 원룸과 아픈 어머니의 병원 청구서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야근하십니까? 서대리님. 경비 아저씨의 인사에 힘없이 목례를 건넸습니다. 대리라는 호칭은 친절함에서 비롯된 과분한 호칭이었습니다. 3년째 계약직인 제게는 직급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인사를 건네는 그 따스함이 오늘 하루의 피로를 조금은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월급날이 다가오자 마음 한켠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빌딩 입구 한켠에 웅크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만히 보니 단정했던 정장은 곳곳이 닳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라, 윤아야.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고 회사의 규정도 떠올랐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특히 노숙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더욱이요. 지난달 법무팀 직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회사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추운 날씨, 그 노인은 밤을 어디서 보내실까?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홀로 앉아 계신 노인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때 노인이 작은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다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두 손은 떨림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노인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자존심,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 어머니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외로움을 감추지 못하던 그 눈빛.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묵직하게 울렸고 목구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주고받는 거란다. 네가 베푼 따뜻함은 언젠가 다른 형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괜찮으신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감히 낯선 이에게 말을 걸지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흐린 눈빛 속에서 무언가 따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괜찮소. 잠시 쉬고 있을 뿐이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발음은 또렷했습니다. 교양 있는 어투와 단정한 자세, 비록 낡았지만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차림까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분은 그저 노숙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불운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의 아버지, 할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은 추위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코끝에서는 하얀 입김이 계속해서 피어올랐습니다. 이 한파 속에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네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건네본 말이었지만 노인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습니다. 그렇소. 마음까지 얼어붙는 밤이 될 것 같구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마음까지 얼어붙는다는 표현이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분의 인생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추운데 잠시 안에서 따뜻한 차라도 드시겠어요? 제 말에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회사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이런 모험을 해도 될까? 불안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지만 인간적인 무언가가 그보다 더 강하게 저를 이끌었습니다. 보안실을 지나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백팩에서 사원증을 꺼내 노인의 가슴에 살짝 달아드렸습니다. 잠시만 제 회사 지인이라고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셨습니다. 다행히 야근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휴게실로 안내하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았고 탕비실에서 작은 담요를 가져와 노인의 어깨에 살며시 둘렀습니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명호라고 하오. 젊은이 덕분에 몸이 따뜻해지는군. 커피를 받아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묘하게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서윤하라고 합니다. 이 회사 CS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고맙소, 윤아양.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지 않은 세상에서. 말끝을 흐리며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어쩐지 이 노인에게서 오래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마치 제 것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규칙을 어긴 제 모습,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한 행동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누군가 알게 되면 어쩌지?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노인의 따뜻해진 표정을 보니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정명호 어르신,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예정인가요? 질문을 던지자 노인의 눈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추위에 이 노인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말을 잇지 못한 채 천장의 CCTV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규칙을 어긴 상황, 더 이상은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죄책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제 마음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보안팀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외부인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명호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제 손은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친절이 제 직장 생활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작은 친절은 상상도 못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숨겨진 연결고리,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운명의 흐름.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거대한 비밀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머릿속은 온통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명호 어르신이 안전하게 밤을 보내셨을지, 그리고 어제 제 행동이 누군가의 눈에 띄지는 않았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회사 메일을 확인하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현철 부장님으로부터 온 메일 제목은 단 2글자, 면담. 아침부터 면담이라니 분명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CCTV가 있는 곳에서 노인을 안내했다는 것, 사원증을 빌려줬다는 것, 그리고 회사 휴게실에서 음료를 대접했다는 것. 모두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 저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차라리 돈을 좀 건네드렸다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가는 길, 매일 걷던 그 길이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을 켜 어머니에게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면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 참았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을 텐데 죄책감 때문인지 모든 것이 저를 향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보안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씨, CS팀 남현철 부장님께서 즉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이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랭함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욱 짙어 보였습니다. 부장님 사무실 문 앞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번의 노크 소리가 무겁게 울렸고 안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남현철 부장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어제 제가 정명호 어르신을 회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어제 외부인을 무단으로 회사에 들인 게 맞습니까? 질문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이었으니까요. 목이 메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회사 규정을 알고 계시죠? 외부인 출입 금지, 특히 노숙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보안 문제입니다.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관자놀이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노숙자가 아니었어요. 단지 추워 보여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장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에 몸이 움찔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의 징계를 요청했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리에서 대기하십시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는 길,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책상에 앉자마자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메일, 면담 요청 11시 30분, 단 2시간 후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덜덜 떨렸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 노인을 추위에서 구해준 것뿐인데,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시계 바늘은 무정하게 돌아갔고 11시 30분이 되자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발자국 소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서윤아 씨,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제목은 선명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어제 일로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규정 위반이 명백하여 계약 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업무를 인계하고 퇴직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천둥이 내 머리를 강타한 듯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다음 직장은? 이 경력은 어떻게 설명하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있으신가요? 인사팀장의 말에 느리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사 규정을 어긴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인가요? 억울함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짐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집니까? 제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1시간 드리겠습니다. 보안팀에서 동행할 겁니다.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 차가운 대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어제의 노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괜찮으실까? 어디서 주무셨을까? 그 추위를 어떻게 견디셨을까? 동료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고 가까이 다가와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년간 함께 했던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어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상자를 안고 회사를 나서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난 옳은 일을 했어. 흐느끼면서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엉켰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 노인을 추위 속에 그냥 두고 갔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가 너무 크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울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간 KL그룹 본사 최상층 CEO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최고급 인테리어의 사무실. 그곳에서 KL그룹의 젊은 CEO 이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밤새 준비된 듯한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우 대표는 보안팀이 보고한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노인을 회사 안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안 규정 위반 사건으로 보고받았지만 영상 속 노인의 모습에 이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여주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이정우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커지고 입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영상을 보던 이정우는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던 그의 손이 한 장에서 멈췄고 사진과 영상 속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 노인 확대해 보세요. 보안팀장이 영상을 확대하자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남자를 찾으세요. 즉시요. 평소 차분하던 CEO의 급변한 태도에 보안팀장은 당황했지만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정우는 창가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병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작은아버지 소식 들으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 작은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아니요, 방금 회사 CCTV에서 작은아버지를 봤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병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쌍둥이 형은 이미... 아버지,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통화가 끊기고 이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해 행방불명된 작은아버지 정명호, 회사 상속을 둘러싼 형제 간의 다툼으로 모든 것을 잃고 떠났다는 그 사람이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보안팀이 빠르게 움직였고 몇 시간 후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그 노인을 안내한 직원은 CS팀 서윤하 씨입니다. 이미 오늘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이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구 허락으로 그런 결정을? CS팀 남현철 부장과 인사팀의 결정이었습니다. 외부인 무단 출입이라 당장 그 해고 결정을 보류시키세요. 그리고 서윤아 씨를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부르세요. 보안팀장이 나간 후 이정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병호 회장과 그의 쌍둥이 형 정명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닮은 얼굴, 하지만 서로 다른 운명. 작은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다음 날 아침 해고 통보를 받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에 놀랐습니다. 서윤아 씨, 오늘 오전 10시에 CEO 이정우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CEO가 저를 직접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어제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이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최상층 CEO실로 안내받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정후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미디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윤아 씨.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자 이정후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회사에 데려오신 그 노인분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해고 이야기가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질문이라니. 아니요. 보안팀이 저희를 발견하고 나서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이정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분은 제 작은아버지이십니다. 20년 전 실종되셨던 분이죠. 천둥이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린 노인이 CEO의 친척이라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저 추워 보여서. 이정후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20년간 찾지 못했던 분을 윤아 씨 덕분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전 회사가 총동원되어 작은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안도감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해고는 취소된 걸까요? 하지만 이정후의 다음 질문에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아 씨, 혹시 이 배지를 어디서 구하셨나요?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금속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제 가방에 항상 달려있던 어머니가 주신 행운의 부적 같은 배지였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김미현이 주신 거예요. 회사에 다닐 때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이정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김미현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어머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경상북도 안동이요. 왜 그러시죠? 이정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제 아버지 이병호 회장님을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정후 대표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회장을 만나자는 건지, 왜 어머니의 이름을 듣고 저렇게 반응하는 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회장님을... 이정후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한 장에서 멈추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여성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이병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짓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가지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김미연 씨는 30년 전 우리 회사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이정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감히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씨, 실례지만 몇 년생이신가요? 1997년생이에요. 이정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김미연 씨는 1996년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김미연 씨가 회사를 떠났죠. 아버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으셨고 방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 그저 먼 곳에 계신다 라고만 했던 이유, 그리고 항상 이 배지를 가지고 다니라며 강조했던 이유. 대표님, 혹시 제가 회장님의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온몸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작은아버지를 만난 것, 그 배지, 그리고 어머님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후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서윤아 씨, 오늘 오후에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십니다. 작은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심장에 무리가 가셔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계약직 직원이었던 제가 오늘은 재벌 그룹 회장의 딸일지도 모른다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이정우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이 마치 다른 세계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께선 건강하신가요? 이정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위암 말기예요.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세요. 이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현 씨가 그런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모르실 겁니다.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아야, 엄마가 없어도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항상 제게 강조하던 말씀이었죠.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VIP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선 이정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병호 회장과 그 옆 의자에 앉아있는 정명호 어르신. 제 시선이 정명호 어르신과 마주쳤고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아, 자네는... 그 순간 이병호 회장이 저를 바라보았고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의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미현이 단 한마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병원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고된 직원이었는데 오늘은 재벌그룹 회장의 병실로 향하고 있다니. 그것도 혹시 제가 그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안고서 말이죠.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VIP 병동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병원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같았죠. 푹신한 카펫 위를 걸으며 지난 30년간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온 시간들,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슬픈 표정으로 먼 곳에 계셔 라고만 대답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던 그 작은 배지.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려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정우 대표가 제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격려의 미소를 보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병호 회장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된 차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정명호 어르신이 앉아 계셨고 그분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그리고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병호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명호 어르신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이 젊은이가 날 도와준 그 직원이야. 회사 휴게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지. 이병호 회장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하입니다. 어머니는 김미현입니다. 이 두 단어에 이병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정말 미현이의 딸이구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와 목을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병호 회장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그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으니까. 정명호 어르신이 형제에게 다가가 어깨를 짚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됐네, 동생아.
이병호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어머니 김미현은 KL그룹의 초창기 멤버였고 이병호 회장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병호의 가족은 재벌가 사이의 결혼을 원했고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고 1996년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는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었고 부모님의 압력은 더욱 심해졌어. 그리고 난 미현이에게 아이를 지우자고 했지. 이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현이는 거부했어. 그리고 홀연히 사라졌지. 내가 다시 그녀를 찾으려 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도 모두 바꿔버렸고 이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나 비겁했다. 미현이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했는데 정명호 어르신이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동생과 크게 다퉜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이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행동에 격분했어. 그리고 우린 완전히 멀어졌고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지. 이 모든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저를 키우며 겪었을 고통, 아버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 그리고 항상 저에게 강인하게 살라고 강조하셨던 이유. 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세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위암 말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병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심장 부근을 움켜쥐었고 이정후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요. 미현이가 그런 상황이라니. 난 그녀를 다시 만나야 해. 지금 당장. 이병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 나를 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난 그럴 자격이 없다. 하지만 네 어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니?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간의 이별,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머니는 어떤 표정으로 이 남자를 맞이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먼저 제게 약속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평화롭게 해드리겠다고. 과거의 이야기로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이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미현이의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대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지, 어머니의 반응은 어떨지, 모든 것이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명호 어르신이 병실에서 나와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젊은이, 네가 준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30년간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구나.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운명이란 게 정말 신비로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머니의 병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좁은 2인실에서 최상급 VIP 병실로 옮겨졌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병실 곳곳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병호 회장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그를 보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처음 며칠간 어머니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편안해졌고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병실을 찾았을 때 어머니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눈빛은 어쩐지 생기가 돌았습니다.
비록 몸은 질병으로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윤하야,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침대 옆에는 이병호 회장이 앉아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눈빛에는 여전히 30년 전의 사랑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아야, 오늘도 와줬구나. 어머니 옆에는 이병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30년 전의 그 감정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화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병호 회장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어쩌면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윤하야. 이병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회사로 복귀하겠니? 네가 원한다면 어떤 자리든 가능해. 깜짝 놀랐습니다. 해고된 지 일주일 만에 복직 제안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냥 계약직 CS팀 직원이었는데요. 이병호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달라. 넌 내 딸이고 이 회사의 일원이야. 이정우도 널 높이 평가하고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윤아야,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야. 엄마는 항상 네가 자랑스러웠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격려, 이병호 회장의 인정,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정우 대표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사 신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아 씨의 인간적인 면모와 창의력을 높이 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중요한 일이에요. 이정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회사의 사회 공헌 활동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윤아 씨가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명호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분,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다른 많은 사람들. 노인 복지에 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회사 건물 일부를 개방해 노인들을 위한 쉼터와 복지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제 말이 끝나자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정명호 복지관이라고 이름 지어볼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KL그룹 본사 별관 1층 전체가 노인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회사 직원들의 자원봉사도 활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직원들도 점차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남현철 부장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냉대했지만 프로젝트의 진정성을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 팀장, 지난번 일은 미안합니다. 규정만 따르다 보니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네요. 그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는 후회와 반성이 묻어 있었고 굳게 앞을 응시하던 그의 눈에는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남현철 부장의 고백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길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추운 겨울날 아무도 돕지 않아서.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노인을 도와주는 걸 보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누군가 해냈다는 사실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남현철 부장의 고백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상처와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장님,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성공하길 바랍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의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봐요. 남현철 부장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복지관 개관식 날,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비록 건강은 많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병호 회장과 정명호 어르신이 그녀의 양쪽에서 함께했고 이정우는 자랑스럽게 개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하야, 네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구나.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그날 밤 복지관을 찾은 첫 노인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제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친절이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에 모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산들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축복하는 듯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맑은 하늘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라고 하셨죠. 의사들은 반대했지만 이병호 회장의 완곡한 설득으로 특별히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담요로 무릎을 덮어주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설렘이 담겨 있었죠. 공원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신선한 공기, 꽃향기, 그리고 새들의 지저귐, 이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어머니가 벚꽃이 흩날리는 작은 광장을 가리켰습니다. 휠체어를 그곳으로 밀자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병호 회장과 정명호 어르신이 그녀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트렸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보니 세 사람 모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병으로, 이병호 회장은 회사 일로, 그리고 정명호 어르신은 오랜 세월의 고단함으로. 하지만 그 지친 얼굴 위로 번지는 미소만큼은 어떤 젊음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비록 질병으로 야위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이병호의 손을 그리고 정명호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단단했습니다. 이병호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정명호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현 씨, 당신을 다시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요. 이병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우리 곁에 없었던 30년, 그 시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용서만이 있었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윤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정명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법이요.
내가 회사에서 쫓겨난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다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진정한 가족 같았습니다. 30년의 시간, 수많은 아픔과 후회, 그리고 이제는 화해와 용서.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서, 누군가의 조카로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제 정체성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짓으로 저를 부르더니 제 손을 잡고 이병호 회장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너희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스친 그림자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 유나야. 엄마는 행복해. 이렇게 모두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내겐 가장 큰 선물이야. 이병호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연 씨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너야, 윤하야. 네가 있어. 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정명호 어르신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는 햇살 아래에서 더욱 노쇠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따스했습니다.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 된 거지. 피보다 진한 가족 말이야.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윤하야, 엄마가 늘 내게 말했지?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엄마는 너를 선택했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선택 덕분에 이 아이는 이토록 아름답게 자랐소. 이병호 회장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미현 씨가 못다 한 사랑을 모두 윤에게 주겠소. 봄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싸며 지나갔고 벚꽃 몇 송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어머니의 무릎에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구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봄이야. 그때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노인분들이 공원을 지나가다 우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정명호 어르신을 향한 존경의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명호님, 오늘도 산책하시나요? 그렇소. 가족들과 함께요. 가족들이라는 단어가 봄바람을 타고 제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완전한 가족의 모습,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30년간의 기억들을 하나둘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키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쁨을 함께 나눴는지. 그날 저녁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윤하야, 기억해.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야. 모두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넌 혼자가 아니야. 절대로. 어머니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버려짐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강인하게 살아왔는지, 왜 저에게 항상 따뜻함과 친절을 가르쳤는지. 엄마,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어머니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이병호를 만났을 때부터 쓴 일기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네가 자라는 동안 모든 순간을 적어 놓았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기자 어머니의 섬세한 필체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나왔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그리고 사랑에 빠진 순간들.
그리고 이별의 아픔과 저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고단함까지. 엄마, 이런 기록을 남겨두셨다니. 언젠가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그 시간이 왔구나.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일주일 후, 봄비가 내리던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병호 회장과 정명호 어르신, 그리고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고 우리 모두의 손을 잡은 채로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미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병호 회장의 속삭임이 병실에 울려 퍼졌고 정명호 어르신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의 인생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이 순간, 슬픔과 평화가 공존하는 이 순간. 장례식 날, 하늘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선물 같았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어머니의 맑은 영혼을 닮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KL그룹의 모든 직원들이 참석했고 복지관의 노인분들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다가와 어머니가 20년 전 자신의 학비를 도와주셨다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전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병호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윤하야,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진짜 가족이 되어야 해. 그것이 미현이가 바라던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공허함은 여전히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따뜻함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병호 회장, 정명호 어르신, 이정후, 그리고 저.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심은 벚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윤하야. 정명호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이야. 이제 내게 주고 싶구나.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배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배지. 하지만 이것은 새 것이었습니다. 이건 KL그룹이 처음 시작될 때 창립 멤버들에게 나눠줬던 배지야. 나와 이병호, 그리고 미현이, 우리 셋은 이 배지를 품에 안고 꿈을 키웠지. 이병호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배지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정명호 복지관이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작은 배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준 유산, 그리고 이제는 제가 계승해야 할 가치들. 감사합니다. 이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봄볕이 우리 넷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벚나무 아래 앉아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그 경계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명호 어르신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라, 미연이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 빛 속에 어머니의 미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노인을 향한 작은 친절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사를 잃었다가 가족을 얻고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다니. 그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봄이 올 때면 우리는 여전히 그 공원에 모입니다. 벚나무 아래 앉아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바라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은 친절이 큰 사랑으로, 우연한 만남이 운명적 재회로, 그리고 깊은 상처가 따뜻한 치유로 변해가는 과정. 삶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연결은 때로는 한 잔의 따뜻한 커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